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대선 관련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새로운 한 주입니다. 과연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45.2%, 이재명 후보 39.7%.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곤 있습니다만 두 사람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좀 이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이슈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뒤 KSOI 조사도 언급하겠지만 예. 나란히 두 후보 모두 강보 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두 후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다, 호재가 있을 거다라고 예.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이제 회동을 통해서 봉합이 되었고 예. 선대위가 출범이 되었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자리를 하셨고 어쨌든 선대위 출범을 통해서 이제 기대감 또 악재가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조사도 하는데 예. 수요일을 지나서 이제 목금에서는 좀 조정 내지는 하락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노재승 위원장의 예. 어떤 발언 알려지면서 좀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그저 그 이슈가 없었더라면 좀 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간격을 더 벌릴 수도 예.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연이어 이제 정책 행보를 했었죠. 일단 메타버스라고 불려지는 특히 청년 간담회, 중소기업 또 약한 고리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했던 대목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제 4박 5일 했었고 예. 전북에서도 2박 3일 연이은 호남 행보를 보였었는데 저희 조사 보면 호남에서 68.9%, 즉 70% 수준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였어요.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초기 그룹 초동 주체를 확보했던 그런 측면들.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신한울 원전, 부동산, 좀 차별화 시동 이러저런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지지율 상승 모멘텀으로 예. 작용을 했고 그 요인이 두 후보 모두 나란히 강보합을 만든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대위 출범으로 악재가 해소됐지만 노재승 위원장의 사퇴로 살짝 조정을 받았고 민주당은 메타버스 행보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4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역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40%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일 텐데 글쎄요, 이런 흐름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40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는 예.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는 것 이상의 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호남에서의 지지율의 탄력을 받고 있고 이제 그 경기, 인천, 서울까지도 그 흐름이 연이어 연쇄적으로 이제 동조화 흐름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또 일지표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따박따박 좀 지지율이 좀 박스권 상단을 계속적으로 녹화하는 예. 그런 여러 지표들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번 조사를 보면서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으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기존 민주당과는 좀 다른 차별화 전략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단임제 정권 하에서 그 권력 구조하에서 그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과의 차별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코스입니다. 예. 단지 그것이 이제 생산적, 유연적 차별하냐, 아니면 적대적, 공격적 차별하냐의 문제인데 그 차별화는 피해갈 수 없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문제였다라고 솔직히 좀 시인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차별화의 시동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차별화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간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제 두들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3, 4주간의 이제 향후 여론을 보면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이 박스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곧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를테면은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를 하려면 첫 번째 이슈에서 악재를 좀 걷어내야 됩니다. 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를테면은 부동산 이슈인데 그 지난 수요일에도 공급책을 발표를 했었죠. 어쨌든 예. 부동산 문제를 과감하게 털고 가겠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문제든 어쨌든 지지율 좀 발목을 좀 누르고 있는 그 악재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역별, 연령별 요인을 봤을 때 호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율이 70% 근접하고 있다. 여론조사상에서.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도 좀 꿈틀대고 있는 것이 좀 선행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점들. 그리고 2030에서도 좀 지지율이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신장하고 있는 것. 이런 요인들이 좀 박스권 상단을 좀 뚫고 갈 거다,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 그런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아무래도 그 투표를 하는 요인들이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런 요인들까지도 좀 기대하면은 온전한 골든 크로스는 연초에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전언도 민주당 내부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수도죠. 서울의 지지율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띄워주시면 윤석열 후보는 40%대 초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하는 양상이거든요. 서울의 민심의 향배를 가를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4.7 재보선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4.7 때부터 시작됐던 부동산 이슈로 갈렸던 지형이 예.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당 지지율에서는 4.7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털어야 되는 결국 서울에서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것은 결국 부동산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이 문제와 이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난 뭐 수요일에도 화요일 날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층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고 예. 문재인 정부와의 또 실책도 시인했던 점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 입장이 서울의 그 지지율 변동하고 같이 물려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이 서울의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선거에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가지는 그 중요성을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이 박스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곧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를테면은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를 하려면 첫 번째 이슈에서 악재를 좀 걷어내야 됩니다. 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를테면은 부동산 이슈인데 그 지난 수요일에도 공급책을 발표를 했었죠. 어쨌든 예. 부동산 문제를 과감하게 털고 가겠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문제든 어쨌든 지지율 좀 발목을 좀 누르고 있는 그 악재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역별, 연령별 요인을 봤을 때 호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율이 70% 근접하고 있다. 여론조사상에서.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도 좀 꿈틀대고 있는 것이 좀 선행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점들. 그리고 2030에서도 좀 지지율이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신장하고 있는 것. 이런 요인들이 좀 박스권 상단을 좀 뚫고 갈 거다,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 그런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아무래도 그 투표를 하는 요인들이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런 요인들까지도 좀 기대하면은 온전한 골든 크로스는 연초에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전언도 민주당 내부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수도죠. 서울의 지지율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띄워주시면 윤석열 후보는 40%대 초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하는 양상이거든요. 서울의 민심의 향배를 가를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4.7 재보선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4.7 때부터 시작됐던 부동산 이슈로 갈렸던 지형이 예.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당 지지율에서는 4.7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추월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털어야 되는 결국 서울에서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것은 결국 부동산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이 문제와 이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난 뭐 수요일에도 화요일 날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층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를 하고 있고 예. 문재인 정부와의 또 실책도 시인했던 점,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 입장이 서울의 그 지지율 변동하고 같이 물려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이 서울의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선거에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가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전국 유권자의 50.5%예요.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19%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경기, 인천의 젊은 층들, 30, 40층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의 주 근거지가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예. 서울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여론의 한 중심이고 경기의 젊은 층들 그리고 그 상징성과 영향력, 파급력인 측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서울 민심 결국 이제 각 영남에서 국민의힘,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근거를 마련하고 북상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 대첩은 대회전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서울의 표심을 어떻게 점하느냐가 결과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울은 큰 광역단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수도권의 표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청장년층의 표심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0대 지지율 변화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직전 조사와 좀 단순 비교긴 하긴 합니다만 몇 주간 추이를 봤을 때 두 후보 모두 20대에서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긴 합니다. 두 후보 다 청년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두 후보 모두 나란히 1일 1청년이라고 할 만큼 예. 매일 청년 관련된 2030 관련된 정책을 매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4050과 6070은 다른 조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의견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교체 의향은 작아요. 결국 이제 이 전체 흐름의 결과를 보는 측 2030에서 아직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높고 예. 교체 의향은 또 높아요. 결국 이제 2030을 누가 점하느냐가 이번 선거 이긴다. 이것은 뭐 비밀 아닌 비밀, 공식 아닌 공식이 된 지 오래죠. 네. 그랬을 때 2030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20대 선에서 30 수준으로 돌파를 예. 하려고 하는 흐름도 보였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30선 넘고 40선에 좀 안착한 장면 보였는데 다른 층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그 부동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층의 흐름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곧 이번 선거의 향배를 가늠할 요인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20대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글쎄요 두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전략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좀 색다른 청년과 관련된 어떤 전략들을 더 내놔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좀 더 공격적이고 다채롭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2030년 때 방향성을 어느 후보도 온전히 포착하고 있고 이렇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아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2030의 문이 어느 쪽으로 뭐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방향성, 시그널은 보이고 있지 않는데 네.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 경쟁 혹은 다양한 이벤트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두 후보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평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 지지 강도를 대한 조사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직전 주와 비교했을 때 5.7% 정도가 계속 지지를 하겠다라고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명 중 8명 정도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양선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한 만큼 지지 강도는 계속해서 강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 정상적 패턴입니다.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 무응답층은 줄어들고 이제 그 유력 후보들 중심으로 지지율 살이 붙는 것도 정상적이고요. 네. 그리고 지지할 지지 의향 강도도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 정상적 패턴인데 무조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예. 대목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부동층 혹은 유동층이라고 하면은 지지할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은폐한 층 그리고 미결정층 그리고 바꿀 수 있다라는 층인데 그 층을 다 합쳐보면은 한 30%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역대 다른 선거보다는 이 시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 지지 후보 교체 의향층
미결정층 이 층의 향배는 여전히 두 후보 모두 장담하고 못한데 그 층의 흐름 여전히 두텁게 남아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동층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양 진영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뭐 복수 투표, 응징 투표라고 하는데 결국 부동층의 입장은 결국 이제 누가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결국 그들의 정책과 그 비전에 대해서 아직도 부동층은 어느 후보에게도 좀 마뜩찮아하는 그런 평가가 여전히 좀 두텁게 남아 있는 걸로 그런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민심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